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 황동규. 1958년 미당 서정주의 추천으로 등단한 이래 지난 60여 년간 시 창작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온 한국 시단의 거장이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19 나이에 짝사랑의 열병을 앓던 청년 황동규는 그의 처녀작 즐거운 편지를 통해 사랑의 기다림으로 노래했다. 그리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그의 16번째 시집 연옥의 봄은 죽음을 앞둔 노년의 두려움과 미련을 과감히 버린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은 채 갈 거다. 마음 데리고 다닌 세상 곳곳에 널어뒀던 추억들. 생각나는 대로 걷어들고 갈 거다. 개펄에서 결사적으로 손가락에 매달렸던 개. 그 조그맣고 예리했던 아픔 되살려 갖고 갈 거다. 감각을 잃기 싫어하는 노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앤젤라 휴잇의 파르티타. 너희들 몸통에 곧 댕겨질 저릿저릿 불꽃에 내 발가락 끝이 벌써 자릿자릿. 죽고 사는 일보다 감각 잃는 게 더 못 견디겠는 저녁이다. 여행 시인이라고도 불렸던 그의 여정과 생각이 녹아있는 초행길 비늘 뜨며까지 시집 연옥의 봄에 담긴 시들은 사소하고 보편적인 것에서 생의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인의 길을 걸어온 지 59년. 앞으로도 마른데 진데 가리지 않고 두근거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황동규. 그의 시집 연옥의 봄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오늘은 한국 문단의 거목으로 불리우는 황동규 시인의 시집 연옥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황동규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유성호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16번째 시집 연옥의 봄 내셨는데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뭐 특별한 거 없이 지냈는데 단 옛날에 하던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힘이나 시간이 잘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람 만나는 일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어디 편찮으시거나 하시는 데는 없으시죠?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니 건강하셔야 또 좋은 시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네. 단 주량은 줄었어요. 네, 내년이면 벌써 등단한 지 60주년이라고요. 60주년이죠. 올해가 60주년인가요? 내년이 내년이죠. 60주년이시죠. 즐거운 편지가 58년에 나왔는데 그게 선생님께서 고등학생 때 쓰신 거더라고요. 국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데.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의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특히 이제 즐거운 편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젊은 친구들이 요즘 SNS에 많이 이렇게 글귀를 올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시라는 게 세대를 초월하는 어떤 공감을 주는 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고등학생 시절에 쓰셨던 그 즐거운 편지 쓰셨을 때랑 지금
시를 쓰실 때랑 그때 황동규와 지금의 황동규 시인 어떤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때 시가 좀 떫겠지만 신선했겠죠. 지금은 아마 단맛이 더 많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혹시 이거 터진 건 없나 좀 걱정도 됩니다. 터지는 게 없나는? 익어서 터진 거. 익어서 이거 터진 게 터진 거. 없나. 네,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발효가 많이 돼서. 근데 실제로 시를 쓰시면서 그때와 지금이야 시 쓸 때 좀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쓰는 순간은 네. 성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단 60년 전의 나를 제가 완전히 재생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비슷하다고 그러지만 네. 타자가 볼 때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타자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60년 동안 시를 쓴다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말이 60년이지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쉼없이 계속 시집을 또 내셨으니까요. 평론가로서 앞에 계시다 그래서 좋은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황동규 시인의 시가 가진 힘은 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비평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 선생님 작품 활동 하시던 이제 시작하던 시기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회에 새로운 질서가 이제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때 시단에서는 크게 두 개의 어떤 주류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서정주, 뭐 박재삼 이런 분들이 박용래 이런 분들이 썼던 전통적인 서정시가 있어요. 그리고 좀 모더니스틱한 약간 그 도회풍의 조금 난해한 실험시를 썼던 그룹들이 있거든요. 병폐라고 치면 한쪽은 좀 감상적이고 한쪽은 좀 알아먹을 수 없는 난해성이 있는데 선생님 시는 그 두 개를 극복하는 지점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상을 버리고 그다음에 난해성을 떨구면서 좀 명징함을 추구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동규 선생님이 60년간 시작이 가능했던 것은 완만한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시집 단위별로 경험적인 어떤 갱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게 하나의 축은 독자들과의 소통이 있고 하나의 축은 그 감상을 떨구고 명징하게 어떤 삶을 이렇게 인식하려고 했던 그런 힘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내신 시집 이야기 좀 해보면요. 표제가 이제 연옥의 봄이잖아요.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담으셨는지 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헬조선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꿈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연옥이 아니겠어요? 지옥이 아니고. 연옥이죠. 그 사람들의 삶에 관한 시입니다. 꿈을 가진다는 건 너무 적극적인 얘기이고 꿈을 잃지 않을 건 좀 소극적인 얘기지만 최소한 꿈을 잃지만 않으면 사는 게 지옥은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지옥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더 많죠. 사실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옥은 비유로 쓴 거지 내가 연옥의 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말이죠. 전부 천국에 산다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천국을 천옥이라고도 불렀지만 그래도 일종의 옥이죠. 가장 살고 싶은 곳이 그 세 옥 가운데 연옥이에요. 연옥은 단테가 지옥에서 쓰다 채 못다 쓴 기억들을 털어버린 곳. 주고 못 받은 상처는 남아있겠지. 그럴 바엔 방거사에게 연옥을 맡기면 어떨까? 그는 주면 받고 있으면 준다. 오늘은 새들이 빛나는 보석 조각들처럼 노래한다. 새들을 하늘에 풀어놓을 게 아니라 하늘을 풀어놓는다면 연거 없이 떠돌다 구름 속으로 새들 속으로 스며들 거다. 거사는 구름에게서 그늘을 내려받고 새들과 양식을 나누리라. 그 표제 작품이 이제 연옥의 봄 연작 4편인데 사실 전체를 이제 다 통관하는 어떤 힘은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떤 중간자적인 세계, 또 엄밀히 말하면 양자를 다 구비한 세계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모두가 떠나버린 상태, 남은 상태. 그러니까 남겨진 자의 고독.
그렇지만 그 고독을 선생님이 이제 우리 시사에서 이렇게 창안하신 이디엄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홀로움이라는 단어예요. 홀로움. 홀로움. 네. 그러니까 홀로 있고 또 그 움이라는 단어가 붙음으로써 그것을 어떤 그 신성한 경지 또는 고독의 충만한 상태까지 올리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사라져간 자들의 부재를 통해서 네. 남겨진 자가 사라진 것들을 상상하고 네. 또 남겨진 것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또 노래하고 그럼으로써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서서 쓰신 시기 때문에 그 남겨짐, 떠나감 이런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네. 아주 강한 실감과 또 구체적인 또 분들이 또 나오시고요 시집에 많이. 그래서 우리 세계가 사실 지옥의 속성들이 있고 천국의 속성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 개인이 또는 한 사회가 이렇게 같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세계를 좀 풍요롭게 노래한 그런 아주 적실한 네. 비유가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같이 가던 사람을 꿈결에 놓쳤다. 언덕에 선 억새들 저희끼리 흰 머리칼 바람에 날리기 바쁘고 셋강에선 물새들이 아른치 않고 얼음을 쥐치고 있었다. 쓸쓸할 때 마음 매만져주던 동네에 사라진 옛집들도 아직 남아 있었구나. 눈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았다. 기억엔 없어도 약속은 살아있는지 아무리 가도 닿지 않는 찻집으로 가고 있다. 왕십리인가 청량리인가 마을버스 종점인가 반쯤 깨어보니 언제 스며들었는지 방 안에 라일락 향이 그윽하다. 그대 혹시 못 만나게 되더라도 적어도 이 봄밤은 이 세상 안에서 서성이게. 사실 독자 여러분들이 네 편을 쭉 한번 쉬지 않고 이렇게 네 편을 내리 읽으시면 거기에 유독 머무는 어떤 구절들이 이렇게 비슷한 구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었구나 라든가 꽃 묶음은 그대로 있다. 그다음에 주고 못 받은 상처는 남아 있겠지. 네. 또 세상 곳곳에 널어두었던 추억들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슬픔을 겪고 이러지만 그 상처를 줬고 추억을 남긴 어떤 힘들은 다 지금은 사라지고 네. 떠났지만 요 남겨진 기억들이 상처이자 또는 추억들일지라도 이것들을 소중히 매만지고 가는 에너지 그게 연옥을 사는 연옥의 시민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천국 시민들은 뭐 감사함과 행복함만 있지 남은 것들에 대한 애틋한 안타까움 같은 것이 덜할 텐데 그렇죠. 또 지옥은 자기 하나 관리하기 힘들 텐데 아마 선생님은 세계는 지옥과도 같은 속성이 더 많지요. 그런데 마음은 이제 천국을 품으셔서 그 제목이 연옥의 겨울이 아니고 봄인 이유도 네. 아마 그런 따뜻하고 생성적인 시선을 네. 그 연옥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그런 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 이 시를 쓰신 우리 황동규 시인님께 네. 그 연옥의 봄 1, 2, 3, 4 중에 한 시를 좀 낭송을 네, 좀 부탁드려도 마지막 될까요? 작품을 한번 네, 읽겠습니다. 네, 네.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은 채 갈 거다. 마음 데리고 다닌 세상 곳곳에 널어뒀던 추억들 생각나는 대로 걷어들고 갈 거다. 개폰에서 결사적으로 손가락에 매달렸던 게 그 조그맣고 예리했던 아픔 되살려 갖고 갈 거다. 대낮이다. 밥집으로 갈까? 쥐똥나무 학보다 하얗게 핀 낮은 울타리 길을 걸을까? 꽃은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데 떨어지는 높이가 낮을수록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흙이 아니고 아스팔트면 피곤한 아스팔트 같은 삶의 피부에 빛세상 하나 생기다. 버뜩 정신들어 손 털고 일어나 갈 거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아픔도 가져가고 싶다고 시하셨잖아요. 네. 아픔은 별로 안 가져가고 싶을 것 같은데 왜 가져가고 싶으세요? 근데 아픔을 말이죠. 우리가 네. 피하게 되면 아픔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픔도 우리가 극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쓰는 시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또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픔이나 역경을 극복한 상태가 아픔이나
역경이 없는 편안한 상태보다는 더 인간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언제나 이기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시들을 쭉 보다 보면은요, 선생님의 살아오신 어떤 궤적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선생님 젊으셨을 때는 사랑에 대한 테마의 시들을 많이 쓰셨다고 하면,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그와는 좀 반대되는 느낌의, 이를테면 죽음에 대한 시도 좀 쓰시잖아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것만 해결하게 되면 세상 사는 게 맞아요. 상당히 밝아져요. 맞아요. 풍장 인작식을 네. 쓰면서 네. 일종의 죽음을 길들이는 셈이에요. 아. 지금은 그래서 거의 죽음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한 네. 10년, 20년. 독자들도 제 시를 통해서 죽음 길들이기를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참 밝아지고 사는 맛이 생깁니다. 아, 죽음 어떻게 하나 생각하게 되면 그 얼마나 비참해요.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퉁기는 시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쓰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서 빛나게 해다오.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입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그 풍장이라는 시가 연작시인데 이게 총 몇 편이죠? 70편이 넘죠. 72편인가 72편. 그 죽음을 대하는 이제 선생님의 모습을 이제 평론가로서 보시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풍장은 저 1990년대 우리 시사의 아주 장관과도 같은 시집인데요. 1995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의 장례 전통은 매장이었죠. 요즘은 이제 화장, 뭐 수목장 이런 게 있지만 풍장은 말 그대로 이제 시신을 이렇게 노출해 놓으면 바람에 날려서 시신이 우주의 일부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의 기나긴 삶의 기억들과 흔적들이 사실 우주로 사라져 가지만 그 삶과 죽음이 어떤 하나로 겹치는 장면을 아주 은유하게 딱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선생님 비교해서 젊으실 때 쓰신 작품이지만 그래도 죽음을 사유하는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 공포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삶의 어떤 한 가지 필연적이고 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또 소중한 삶의 일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과정이 풍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풍장을 이렇게 극점에 놓고 앞에 부분이 이제 사랑의 연시들이 많고 실제로 선생님 산문에서도 사랑에 관한 탐색이 많으신데 또 풍장을 이렇게 정점에 놓고 또 내려오시면서는 극서정시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그런 시를 많이 쓰셔서 다시 삶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뒤의 삶은 죽음을 품고 넘어온 삶이어서 아주 말하자면 여유가 있으시고 어떤 면에서 초극이 있고 어떤 그런 매임이 없는 어떤 그런 작품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 세계가 가능하시기 위해서라도 풍장이 어떤 필연적인 길목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 개인에게도 풍장이 아마 이렇게 생의 가운데쯤에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국륜과도 같은 세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마디 부연하자면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 한순간에 가화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음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최소한도로 줄어요. 다 죽지 않는 꽃이 되는 거죠. 파이프 오르간 소리 중간에 끊겼나 멍하니 빈자리. 너와는 경기도 끝자락에 가서 헤어졌지만 아끼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가는 나라. 거기서도 스마트폰 눌러
피자 배달 받을 수 있는가? 스위치 하나로 외로움을 껐다 켰다 할 수도. 밤중에 깨어 방안을 서성이며 혼자 중얼대는 일. 앱 삭제하듯 지워버릴 수도. 옆에서 누군가 우산 쓰고 신발에 흙 묻히며 같이 걷고 있는 기척. 감각에 돋는 소름. 치수구나. 어디부터 다시 함께 걸었지. 가만, 간지 얼마 안 되는 저 세상 소식 같은 거 꺼내지 않아도 된다. 너 가고 얼마 동안 나는 생각이 아팠다. 그저 말없이 같이 빗속을 걷자. 봄길에 막 들어서는 이 세상의 정다운 웅성웅성 속에 둘이 함께 들어있는 것만으로 그저 흡족타. 네. 김치수에게라는 네. 부제가 달렸는데요. 네. 여기는 좀 설명이 따라야 되는데 연전에 그 불문학자 김치수 교수가 이제 돌아가시고 마 선생님이 이제 오랫동안 생전에 교분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그리움 이런 것들을 쓰신 작품입니다. 근데 봄빛 속에서 그 떠나간 한 친구와 이제 남아있는 한 친구가 물론 선생님이 더 선배시지만 그 두 분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같이 있음으로써 네. 그걸로 흡족다 이렇게 끝나는 작품입니다. 그 봄비도 여기 연옥의 봄입니다만 네.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봄비의 싱그러움과 소재는 죽음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삶에 대한 이렇게 훈훈한 향내들이 많이 나서 아픔이나 역경이 부재한 상태보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넘어설 때가 훨씬 인간적인 의미가 있는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네. 굉장히 밝아요. 네. 이 밝음이 선생님의 어떤 지금 후기 시의 어떤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엔젤라 휴잇의 파트리타라는 시를 보면 또 죽고 사는 일보다 감각을 잃는 게 더 못 견디겠는 저녁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이제 네. 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든가 정말 좋은 그림이라든가 볼 네. 때는 그 순간이 삶 전체를 갖다 대도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순간을 그린 겁니다. 네. 그런 순간이 늘 계속된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거야말로 없으면 안 되고 요거 한 순간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다 바꿔도 좋다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을 인간은 좀 경험하며 살아야 삶다운 삶이 아니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가장 그 감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시 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시는 어떤 때는 최고의 기쁨이고 어떤 때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뭐 네. 안 써질 때는 참 네. 쓸데 있는데 안 써질 때는 참 고통스럽죠. 네. 바흐의 파르티타. 장마 일찍 끝나고 무덥고 무겁게 시작하는 최저온도 28도의 열대야. 과부하로 전기 당장 끊긴다고 거듭대는 실내 방송에 에어컨 끄고 길 잘못 든 바람이라도 불러들이려 불 끄고 방충망까지 열고 듣는 엔젤라 휴잇의 파르티타. 사그라들 듯 피어나고 사그라들 듯 피어나 숨 고르며 춤추는 피아노의 불꽃에 날벌레들이 꼬여들까 아슬아슬하다. 날벌레야 날벌레야 가슴이 곧 몸통인 너희들 가슴이 내 가슴보다 바흐의 가슴에 더 가까웠겠지. 너희들 몸통에 곧 댕겨질 저릿저릿 불꽃에 내 발가락 끝이 벌써 자릿자릿. 죽고 사는 일보다 감각 잃는 게 더 못 견디겠는 저녁이다. 이런 그 시 쓰는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담은 시들이 또 있어요. 나의 동사들 예, 이 시를 예, 보면 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시는 어떤 시죠? 사실은 동사라는 거는 성격을 규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흐르는 그렇죠. 유동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의 내용은 뭐 나무의 움직임,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죠. 그 움직임이 떨구다와 드러내다와 털단데요. 그런 동사를 사실 나무에게서 발견하시고 그걸 당신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시예요. 사실은 선생님의 그 존재 방식이
명사로 규정되지 않고 동사로 흘러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동사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지시고 떨구시고 터시면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죠. 몇 차례 눈발이 날리고 생각날 때마다 나무들은 거추장스럽다는 듯 뼈에 얹힌 눈을 턴다. 자세 흐트리지 않고 눈 터는 모습. 과연 나무들답군. 올 들어 가장 춥다는 날, 오랜만에 허브차를 마시며 생각이 조금 따뜻해지기를 기다린다.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온 동사들, 그중에도 떨구다, 드러내다, 털다의 관절들 아직 쓸만하다. 왜 이들은 녹슨 자전거처럼 어두운 층계참에 묶어뒀지. 다만 현관앞 나무들은 잔뼈들까지 모두 드러낸 채 추위보다 더한 무감각을 견디고 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더 떨구거나 드러내야 점차 더 무감각해지는 삶의 표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 말머리에 있는 말이 참 인상적이어서요. 호기심처럼 삶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없다. 살아있다는 표지다. 앞으로도 마른 데 진 데 가리지 않고 두근거리겠다.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셨는데요. 호기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삶의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으려면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호기심을 많이 가진 인간이 매력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매력적인 인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네. 난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진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 정도의 호기심은 시인이 보통 가지는 거지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저 개인으로서는 호기심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것이 사는 맛을 줘요. 기억력은 많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상력은 상당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상상력을 잃지 않으면 그 호기심도 잃지 않습니다. 네, 상상력. 네. 상상하는. 네. 과학자도 상상력이 중요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거 다 알았겠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네, 네. 선생님, 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학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시인이 수만 명인데 네. 어려우면 누가 하겠어요? 베토벤처럼 힘들게 쓴 것도 있어야지만 모차르트처럼 쉽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단 좋은 시만 되면. 네, 네. 지금 베토벤, 모차르트 이렇게 네. 예를 드셨는데 실제로 그 선생님 시 중에 음악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작곡가가 꿈이셨다면서요? 고2 때는 작곡가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화성악도 좀 공부하고 네. 그때는 교습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자습했죠. 집에 아주 낡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피아노도 좀 하고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친구하고 김영욱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구경을 갔거든요. 나오면서 휘파람을 부르는데 그 친구는 정확하게 불고 저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문학을 택했고 문학에서 가장 음악하고 가까운 시를 택한 셈입니다. 그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네. 피난 갔다가 수복을 하고 보니까 서울이 온통 폐허예요. 시각적인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즐거움을 찾아간 거죠. 네. 작곡가가 못 되고 말았지만. 태평양 전쟁 유년 시절에 거치고 소년 시절엔 6.25, 청년 땐 4.19와 5.16을 맞고 겪으며 매끄러운 삶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슈베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첫 악장, 죽음의 집 현관에 한 발 들여놓은 그의 귀에는 먼 우레소리가 저음 트릴 쯤으로 들렸겠지. 브랜드를 비롯한 여러 피아니스트들은 때로는 연주의 흐름까지 늦춰가며 저음 트릴을 우레소리로 환원시키려 했지. 어쩌지 폴 루이스는 아예 우레가 없는 것처럼 연주한다. 귀 기울인다. 온갖 고음으로 시끌벅적해진 세상을 향해. 또 제가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네. 몰운대행이라는 선생님 시집에 소리의 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귀한 음악은
사실은 이렇게 악기나 이런 데서 울려오는 게 아니라 지구의 소리, 이렇게 나무나 네. 숲이나 네. 새들이 내지르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소리.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옥타브로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화성을 이루면서 이렇게 온몸으로 다가오는 힘이 있죠. 네. 선생님 작품에 나무나 꽃이나 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다른 시인들도 많지만 선생님도 유별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노래하는 그 음악성을 채록하는 게 작곡가의 꿈을 가지셨던, 그때는 오선지에다가 아마 음표를 그리셨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백지에다가 순연한 백지에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채보하는 그런 형상으로 선생님을 비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음악과 소음 모두와 헤어져 강원도 산골에 왔다. 베토벤도 브람스도 카세트에 잠재우고 있다. 마당이 살아있다. 눈 위에 눈 솔솔 뿌리는 바람 소리, 담장에 눈 쏠리는 소리, 전나무 가지에 눈송이들이 쌓여 기다리다 기다리다 눈 꼭 감고 뛰어내리는 소리. 흰눈 흠뻑 쓰고 있던 나무가 끝내 자해하는 딱 소리. 방에 전기가 나갔다. 전선이 땅 위에 쓰러져 내는 신음. 마루문을 열면 하늘이 인간의 크기에 맞게 낮춰져 있다. 두 귀에 모두 마루에 내어놓고 지구가 하루쯤 궤도 벗어나 멋대로 놀다 오길 기다린다. 가만, 지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너의 목소리. 연어개봄에 보면 좀 생활 속의 이야기를 담은 시들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일 없는 날이라는 시 보면서 저도 공감 많이 했거든요. 궁금한 게 선생님은 그 아까 시를 쓰는 것을 아주 즐거움이기도 하고 또 고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이라고 느껴지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일도 네. 즐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아이, 물론 하죠. 그렇죠. 힘이 딸려가지고 앞으로 시를 자꾸 반복이 된다든가 또는 좀 진짜 타고들 걸 못 팔는가 하게 되면 기꺼이 시를 그만두려 합니다. 네. 그때 슬플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할 대로 했으니까. 단 네. 너무 빨리 은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깨어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봐도 할 일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날 다시 차근차근 되짚어보다 그래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보내자. 늦음하게 나온 산책길 언덕 초입부터 나무들이 붉은색 노란색 옷 갈아입기 바쁘고 다 갈아입은 나무들은 일 다 마친 존자들처럼 서 있다. 먼 길 함께 떠날 일행을 놓쳤는가. 검은 나비 하나 두리번거리며 날아다닌다. 잎을 떨구기 시작하는 몇몇 존자들. 투덜대며 떨어지는 나뭇잎은 없다. 길섭에 그동안 배지 않던 노박덩굴이 나타나 이것 좀 보시게 빨간 루비 알알이 박힌 줄기 며칠 내놓는다. 한 줄기 잘나갈까 허리 굽히자 잠깐 루비들 곁에 청솔모 하나 스틸 사진처럼 꼼짝 않고 서서 조그맣고 까맣고 한없이 투명한 눈으로 내 두 눈을 빨아들인다. 눈앞에서 시야가 잘린다. 사방 투명한데 앞이 없어졌다. 오늘이 혹시 내가 세상 뜬 다음 날인가? 오늘이 혹시 내가 세상 뜬 다음 날인가? 예, 이런 구절인데요. 선생님 시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피식하면서 예. 미소가 지어질 때가 예, 있어요. 그럴 때가 예, 있죠. 네. 이 작품은 아까도 설명드린 나무를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나무가 어떤 존재냐면 일 다 마치고 난 존자가 더 같다. 존자는 이제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한자를 좀 바꾸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나무도 일이 없어요. 일을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 없음은 한자로 치면
무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지 않음의 함이죠, 사실은. 네, 네. 예, 사실 시인도 비슷해서 이날은 일이 없는 날인데 하지 않음의 함을 하고 계신 거죠. 일을 다 마치고 존자처럼 새는 나무나 죽은 다음 날이라는 게, 세상 뜬 다음 날이라는 게 사실 일을 다 마친 그 다음 날이거든요. 일을 다 마친 그 다음 날의 선생님이나 그날인가 혹시 날이 하는 것은 네. 아마 선생님께서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까지 진력한 사람의 어떤 잔상으로서의 기억이 일 없는 날의 어떤 그런 평화롭고도 네. 하지만 역동적인 그런 세계였으면 네. 하는 바람도 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은퇴는 좀 천천히 하고 싶다는 말씀이 아마 선생님이 은퇴를 미루면 미루실수록 네. 이 일 없음으로서의 일, 하지 않음의 함이 아마 완만하게 지속되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을 받는 작품이라고 네. 읽힙니다. 네. 예. 자, 오늘 황동규 시인의 시집 연옥의 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독자들에게 어떤 시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짐승들은 자기 눈높이에선 아래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네. 인간은 눈높이에서 좀 높이 보는, 아주 높이 보면 하늘을 보게 되면 호황떡이지만 높이 보고 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아픔이나 위기를 극복한 삶이 아픔이나 그 위기가 없는 편안한 삶보다는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황동규 시인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한국문단의 어른이신 선생님께서 좋은 시도 좋은 말씀 아주 오랫동안 해주셨으면 또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실 것 예, 같은데 예, 예. 평소에 독서는 자주 하세요?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목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기 때문에 주로 열차 안이라든가 차 안에서 오가면서 책을 많이 보는 편이죠. 독서는 그 책임이고 울리는 것이라 여러 현상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하는 것 같아요. 나를 한번 정갈하게 만들어보고 또 정돈하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죠. 그런 시간은 바쁘지만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과거 청년 시절에는 우리가 아무런 시대에 살아서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는 뭐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는 그 어떤 장르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건 감성이라고. 정치도요. 어떤 자기의 감성에 근거한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성적인 부분을 보면 훨씬 좀 풍부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시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재해석하고 미처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좀 감성적 측면을 일깨워내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혹시 시집인가요? 네, 시집이에요. 그때 제가 한 권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박노해 시인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300편의) 시가 넘는 부분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흔히 우리 박노해 시인 이야기하면 아주 그 치열하고 어려웠을 때 노동 새벽이라는 부분에서 금서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신금을 올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다른 괴로서 풍부하고 좀 깊은 그런 맛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시집이에요.
박노해 하면 8, 90년대의 노동 현장에서 얼굴 없는 시인, 또 혁명가로 불렸어요. 산호맹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그 활동으로 7년에서 8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왔죠. 원래는 박기평이에요. 본명이. 이것은 이제 박노해는 박해받은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것을 축약해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서울로 올라와서 내가 알기로는 설리장고 야간 다니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시다의 뭐 꿈 이런 시도 썼고, 노동의 새벽이라고 불리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적인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33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파동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거칠은 땀방울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잔을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한동안 이제 박노해 시인은 대단히 격한 청년 시절을 살았고 그랬는데, 이 시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면 옹교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곧 시작이고 그 끝이다라는 그 부분을 대단히 강조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부드러워진 것 같지만 훨씬 더 깊어지고 또 폭넓어지면서도 자기 치열함을 각 그 시마다 잃지 않고 꼭 이렇게 새기는 그런 부분을 저는 훌륭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죠. 너의 사랑을 칼날처럼 만들어라. 무디게 갈아서도 안 된다. 날 넘게 갈아서도 안 된다. 너의 오름을 꽃잎처럼 피워내라. 너무 강해서도 안 된다. 너무 여려서도 안 된다. 내 사랑은 비수처럼 시대의 심장을 찔러라. 네 투쟁은 꽃잎처럼 시대의 희망을 피워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칼날처럼 꽃잎처럼. 여기 보면 칼날처럼 꽃잎처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의 박노해와 지금의 박노해를 합축적으로 표현한 한 시기가 아닌가. 저한테도 그것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인 저도 현장을 잃지 말고 치열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열하게 나를 세우고 벼려라. 대신 너무 날카롭게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꽃잎처럼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유연해라라는 부분들은 저한테도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칼날처럼 별이고 또 별이되 너무 과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꽃잎처럼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서도 따뜻하고 유연하게 이것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 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기에 주인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면, 주인들이 너도 나도 한 요구씩 하면, 원래 민주국가는 시끄러운 떼법 공화국, 시위 공화국, 파업 공화국, 그래야 살아있는 민주 질서지. 민주사회는 늘 시끄럽고 부딪히고 소란스러운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최고의 효율인 것. 기득권 세력들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기득권이 유지되니까. 그러면 역사는 발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인다는 것은 삶의 한 중간에 있는 그 주인들이 움직이고 그 주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결국은 그것이 와닿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와서도 명함에도 그렇게 썼는데 삶의 현장을 국회로 잇겠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국회가 여의도에 따로 있는 공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그 삶의 그 현장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것을 의제화하고 정책화하고 법제화해서 그 성과를 다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을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의 역할 아닌가. 그런 것이 역사 발전에 추동하는 그런 힘이 된다. 이런 것을 반증해서 이야기한 거죠. 시위도 없고 파업도 없고 조용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독재의 나라이니 국민이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거리와 광장이 시위 함성으로 살아있는 나라. 머스민 대통령과 권력자에게 언제든 정당성을 묻고 감시 통제하는 나라. 집회와 시위와 파업은 권리가 아니라 주인의 의무. 민주공화국은 주인들 모두가 전문 시위꾼인 나라이다. 알겠는가, 머슴들아. 대통령과 권력자를 머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혹시 보셨나요? 우리는 그 뒤바뀌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단 말이죠. 일을 하고 실제 노동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가치가 높여지는 이 사회가 되려면 주인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됐든 경제 부분이 됐든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됐든 그것을 향해서 복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머슴이라는 것들을 강조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솔직히 멀었다. 이렇게 봅니다. 북유럽 삼국이라든가 프랑스나 독일은요. 맨날 데모예요. 그 목소리가 아까는 그 머슴들에게 들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보지? 하는 생산적인 자기 토론과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된단 말이죠. 즉 이러한 그 노동자들의 권리라든가 뭐 파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 사회 속에서 안고 당연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은 곧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성숙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억압받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젊음이 아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억압받지 않으면 실제로 나의 저항은 없는 것이다. 나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이 설령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를 세워내고 나를 채워내는 것으로 오히려 승화시켜야 된다. 저도 또 한편으로는 감옥 생활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거기에서 갇혀 있는데 그 자유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뭐 표현도 해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리고 특히나 갇힌 자가 자유를 향할 때 그 자유는 더욱더 아름답고 고귀한 식기로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고 어떤 방향성도 제시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큰 사람이 되고자 까치발 서지 않았지. 키 큰 나무 숲을 걷다 보니 내 키가 커졌지. 좋은 시를 쓰려고 고뇌하지 않았지. 시대를 고뇌하다 보니 시가 울려왔지. 가슴 뛰는 삶을 찾아 헤매지 않았지. 가슴 아픈 이들과 함께하니 가슴이 떨려왔지. 좋은 시를 쓰려고 내가 고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니 그 속에서 시가 나를 울려왔다. 억지로 나를 세우려 하지 마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사회가 워낙 자기 아닌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많다. 진실로서 좀 원초적인 자기 품을 갖고 살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 성장의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신기로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마라가 왜 시집 마지막에 있었을까요? 제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앞부분에 있어야 할 그 시가 제일 뒷부분에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쓴 부분들의 결과를 함축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았는가. 그 어떤 제도와 정책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또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대 즉 사람이 당신이 있음으로써 희망의 그 역사를 써갈 수 있지 않는가, 또 세워갈 수 있지 않는가. 나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다. 저는 소수 정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정당의 특성은 소리 나는, 아우성 치는, 어려운 그 현장에 직접 막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와서 어느 한순간 딱 앉아서 야,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할 때 다시 한 번씩 시집을 이렇게 등기부에서 한 번씩 보면 아침에 목이 마르고 그럴 때 토방위에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벌떡 이렇게 들이키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깨이고 정갈해짐을 느껴요. 그리고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죠. 다시 다짐하는 거죠. 겨울 토방위에 물 한 사발과 같은 그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주 보고 또 느끼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다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죽음의 원인을 분석하는 법의학이 예술작품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1호 법의학자 문국진 교수가 풀어내는 그림 속 미스터리한 이야기, 법의학 예술작품을 해부하다를 소개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과장을 지낸 저자. 이 책은 법의학적 관점으로 예술작품 속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해부하고 작가의 속내까지 샅샅이 파헤칩니다. 사망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타살설, 자살설, 사고사설 등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인상파의 거장 반고흐의 죽음. 저자는 고흐가 남긴 800여 통의 편지와 6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그의 진심을 암시하는 요소들을 찾아냅니다. 정신장애와 고독 그리고 절망감, 상실감 등 반고흐가 가졌던 자살 위험 인자를 4가지로 나누어 밝히고 사망 진단서까지 첨부해 눈길을 끄는데요. 이 밖에도 러시아의 음악가 차이콥스키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콜레라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역사적 최초의 미필적 고의 살인자 다윗, 병적 발작에 대한 문학적 표현으로 의료계에 기여한 도스토옙스키 등 예술작품의 비화가 총 28개의 주제로 나뉘어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와 경제학적 노선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이슈, 부의 불평등 문제. 21세기 최고 화두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과 평가가 담긴 책, 애프터 피케티를 소개합니다. 경제학계의 록스타로 불리는 토마 피케티. 30개국 이상에서 220만 부가 넘게 팔린 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피케티는 전작 21세기 자본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소수 부유계층에 자본이 집중돼 분배 구조의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제학계는 피케티의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론으로 들끓게 되었는데요. 피케티가 예측한 현실 시나리오를 비교 검증해 보기로 한 하버드대 출판부. 피케티 현상에 대해 분석한 후 피케티가 던진 21개 화두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 25인의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담았는데요. 자본소득 증가가 개인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의 심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의 증가와 경제적 안정, 세계적 불평등의 역사적 기원 등 부의 불평등 의제에 대한 지성인들의 답변이 총망라됐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책,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교양서, 보통의 교양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이해하기 쉽도록 각 장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지성사를 가로지르며 인문, 사회, 자연, 문화예술, 하위 33가지 학문에 얽힌 이야기를 다채롭게 펼쳐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철학과 헤로도토스의 역사학이 중세와 근대를 거쳐 분화되는 과정을 담은 인문과학, 근대 정치학의 기수 홉스, 로크, 루소를 분기점으로 다양하게 이어져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살펴보는 사회과학, 다윈의 생물학, 에디슨의 공학 등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자연과학과 함께 예술 전반 흐름을 분류한 문화예술 파트까지. 학문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류의 학파가 서로 어떻게 대립하고 갈라져 나왔는지 섬세하게 보여주는데요. 각 학문의 기초 개념과 용어를 별도의 장을 통해 해설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1987년에 탄생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의사단체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우리 사회의 아픈 곳에 손을 내밀어 왔는데요. 시대와 함께한 그들의 기록, 광장에 선 의사들을 소개합니다.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며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의사들이 만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운 노숙인, 곡기를 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중, 인간답게 살고자 철탑 위에 오른 노동자 등 사회에서 외면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어디든 달려가 그들의 주치의가 되어주었는데요. 최근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역사를 통해 한국 현대 보건의료 운동의 궤적을 짚어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의사들이 주도한 진보적 보건의료 운동에 대한 기록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밖에도 IMF 시기 대국민 지원 사업, 의료를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사회와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의사들의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 책은 다른 시대에 사는 두 사람이 편지로 연결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특히 많은 독자들에게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끊기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이미 단절된 뒤에 생겨난 것.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인연이 끊길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어떻게든 회복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연락하려고 하면 좀 망설여질 때가 있죠. 만약 끊겼던 인연이 있다면 연말을 맞아서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